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석유가스의 미래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1시간 정도 이야기할 인하대학교 에너지저항공학과 신현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될 내용들은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그죠? 다양한 에너지 소스가 있는데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믹스가 되어 있는지, 왜냐면 하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적으로 모든 나라 아니면 모든 인류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 나라의 처하는 환경이 많이 다르겠죠. 뭐 부자인 나라도 있고 가난한 나라도 있기 때문에 손쉽게 에너지원을 어디서 쓰는지 그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 석유가스가 메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왔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미국을 위시로 한 비전통 자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이 이제 새로 각광을 받고 셰일 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너지 전환 그리고 환경 문제와 대두되면서 기후 변화가 전 세계를 이제 놀라게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류를 서스테이너블하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지를 짜는 것이 결국 에너지 믹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 화석 연료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탈탄소 시대를 접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인 뭐 수소 에너지나 탈탄소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에너지 소스들을 보면 결국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을 시발점으로 한 1차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석탄이 대량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석탄은 잘 아시는 대로 환경오염, 그리고 특히 이제 영국 같은 안개가 많은 데서 뭐 스모그를 하는 현상들도 일어나면서 법으로 이제 석탄을 사용하는 양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이제 지금까지 굳건히 글로벌 에너지의 메인 트렌드를 잇고 있는 것이 석유가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일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운반하고 사용하는 것들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탄소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무엇이 있나, 아니면 탄소를 배출을 안 하는 핵이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들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모든 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의 최대 단점은 이 핵 폐기물 처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시간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후손들에게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탈원전 아니면 탈석탄이 대두가 되면서 이 전체를 이끄는 것이 에너지 전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상대적으로 탄소의 개수가 적은 가스가 에너지 전환의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모든 나라들이 서스테이너블하고 아니면 환경에 영향을 덜 주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앞다투어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결국 사람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도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되겠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진이나 다른 거에 의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인구가 산업혁명 이후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의 75억, 80억에 해당되는 그런 인구들이 충분한 에너지 양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가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에너지원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기술 발전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향후 에너지들이 어떻게 바뀔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화석 연료가 메인이고 그 중에서도 오일이 도미넌트하게 사용되고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P라는 회사가 매년 6월에 세계 에너지를 분석하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2035년이 돼도 오일, 가스, 석탄이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암울한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원인은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사람당 사용하는 게 적겠지만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인구가 많은 저개발 국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측하듯이 결국 중국 15억 인구, 인도
15억 인구, 30억입니다. 거기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경제 발전이 어느 상태까지 올라오면 에너지 수요는 급증할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 사용하는 양을 절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도 해결하는 문제이지만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시브하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케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에너지의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향후 2014년에서 35년 동안 증가하는 에너지의 반 정도는 여전히 석유, 가스, 석탄이 차지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1차 에너지원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즉 비율 중에서 가스하고 신재생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석탄과 오일은 감소하는데 이 비율이 감소하는 거지 전체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율이 어느 정도 감소하더라도 전체 에너지의 양은 증가할 거라는 것이 여기에서 보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향후 현재 82%까지 차지하고 있는 화석 연료의 비중이 70에서 75%까지 유지될 거라는 것이 그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들은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빨리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보인다. 예측은 항상 틀리기 때문에 예측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1차 에너지하고 화석 연료를 보면 공급원하고 용도되는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구성하는 것 중에 37%는 석유, 30%에 가까운 것은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이 14%입니다. 이것은 결국 화석연료가 80%의 에너지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석유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 대부분은 자동차, 운송에 많이 쓰이는데 사용하는 분야에서 보면 운송수단으로 쓰이는 게 한 30%가량 되고요. 그리고 산업체의 산업용으로 쓰이는 것이 22%, 그리고 가정용이나 상업용에서 전력이나 그런 걸로 쓰이는 것이 11%이고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이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석유는 70%는 운송수단으로 쓰이지만 나머지 20%는 산업용의 플라스틱이나 다른 원료를 만드는 원료로도 쓰인다는 점이 다른 원료랑 다릅니다.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한 3분의 1씩 쓰이죠. 산업용으로 3분의 1, 그리고 가정용으로 3분의 1, 전기를 만드는 전력용으로 3분의 1 정도가 쓰입니다. 석탄의 경우는 90% 이상이 다 전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가 전체 에너지 중에 한 40%를 전기 형태로 사용하는데 전기는 어디서 만들까?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석탄, 가스, 원자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전기는 깨끗한 에너지라고 하는데 지금의 현재 시스템에서는 재생에너지 17%를 빼고 나머지 83% 이상은 다 화석연료 기반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결코 직접 사용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사용하느냐 그 차이고 1차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에너지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전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게 가장 좋으냐, 재생에너지에서 나와야만 깨끗한 전기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를 만든다 하면 트랜스포테이션의 석유를 차지하는 30%가 전력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안에 80%는 여전히 지금 형태로서는 화석연료가 쓰인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숨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리뉴어블 에너지를 얼마만큼 공급할 수 있을까? 특히 한국같이 면적이 협소한 국가에서는 한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원에 관한 믹스는 결국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덩어리가 넓은 사막이 많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나 다른 것들을 많이 설치하겠죠. 어차피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것조차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이제 AI처럼 모든 것들이 이제 자동화되게 되면 과연 에너지가 줄까요? 전기를 많이 소모하겠죠.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결국 기계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 결국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소스를 어디에서 만드는지 그거를 어떻게 믹싱을 해서 합리적으로 환경 오염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거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에너지 믹스의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체 에너지원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싫어하는 화석연료, 그리고 안전이 문제가 되는 원자력 발전, 이 두 개가 9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6%입니다. 근데 이 6% 안에는 진정한 의미의 신재생인 태양광이나 풍력은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냐? 쓰레기를 태우는 거나 아니면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법률상 지금 리뉴어블 에너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카운트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94% 이상을 우리 정책적으로 싫어하는 에너지원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만약에 전기만 떼어서 생각을 하면 전기 중에 70%는 원자력, 석탄, 오일입니다. 그런데 그 오일이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은 4%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결국 오일이 전기를 만드는 데 쓰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단기적으로는 어쩌면 오일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크게 나가서는 가스가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석 연료 중 안에서도 CO2 방출을 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가스가 좀 더 많이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한국은 2017년도 기준으로 정부 예산이 한 400조 가까이 됩니다. 그 400조 중에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게 120조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4분의 1, 3분의 1에 가까운 것을 생돈을 내고 해외에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해외에 자원 개발을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의 일부라도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은 에너지 가격이 높으면 높을 때 좋고 낮으면 낮을 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의존도를 간접적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열심히 해외 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와 환경은 무슨 관계가 있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방출을 하는 카본을 제거하고 미래는 수소로 가겠다. 그래서 탄소의 시대에서 수소의 시대로 간다. 다 알고 있죠. 근데 이런 인프라가 갖춰진 현재 에너지 소비의 행태가 과연 5년, 10년 안에 바뀔 수 있을까? 그죠? 옛날에 지어놓은 원자력 아니면 화력 발전을 10년 안에 다 바꿀 수 있느냐?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시는 대로 그 석탄은 탄소하고 수소가 1대1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석유로 가게 되면은 탄소 하나에 수소가 2개 붙어 있는 거고 가스는 하나에 4개가 붙어 있죠. 근데 이것이 연소가 된다는 것은 산소를 만나는 거죠. 산소를 만나면 탄소랑 산소가 만나게 되면 CO2가 필연적으로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기준으로 100이라는 CO2가 방출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석유는 석탄의 80%, 가스는 60% 수준의 CO2를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상 석유가 나온 것이 187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15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메이저리티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원이 바뀌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너레이션을 넘어서 50년, 100년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탈구 전략을 탈출할 수 있는 엑시트 플랜을 어떻게 짜는지가 현명한 에너지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옵션은 뭐냐? 안전성, 원자력 발전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죠. 핵 폐기물 처리를 하면 이거를 땅속에 묻거나 아이솔레이션을 시키는데 이것들이 10,000년, 10만 년 뒤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일본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 지진에 의한 문제가, 쓰나미에 의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침출수나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기도 하죠. 없으면 좋죠.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살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화석연료, 환경에 문제가 있죠. 미세먼지,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경제 활동이 없으면 산업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인구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 문제 때문에 석탄과 오일,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는 싫고 그 다음에 싼 연료를 원하죠. 자, 그러면 안전성, 환경, 경제성까지 답보한 것은 지금 상태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로 드는 게 결국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맥도날드를 가느냐
아니면 아주 좋은 레스토랑을 가느냐, 그 기준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맛이 없다고 불평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패스트푸드는 원래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5분 안에 빨리 음식을 서비스를 달라고 하면 그것도 또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패스트푸드는 일정한 정도의 미니멈 퀄리티를 갖고 값싸게 빨리 제공을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아직도 없다는 거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이프티, 인바이러멘탈, 이코노믹,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거의 매직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당히 그 나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향후 전기 형태로 쓰일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에 대한 에스티메이션 아니면 그 프리딕션을 잘해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리소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감안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돼야 정의로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석유 산업 쪽으로 가면, 석유를 개발해서 생산하는 것을 우리는 업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석유 개발하는 회사는 고유가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야가 업스트림입니다. 그러면 이 생산된 거를 소비지까지 나는데 그냥 원액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정유공장에서 정제를 하죠. 그럼 정제를 한 휘발유와 같은 것들은 리파이너리에서 하는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납사라고 하는 휘발유 성분과 비슷한 석유 제품을 가지고 각종 옷이나 플라스틱 같은 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의 70에서 80% 이상은 다 석유화학 제품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석유를 안 쓴다면 기본적으로 뭐냐? 불편함을 감수를 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불평만 하고 나쁘다고 얘기하면 바뀌는 것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 석유가 왜 산업으로 일컬어졌느냐? 그 하나의 유체인 석유를 생산하면 그거와 관련된 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석유를 개발할 때 시추를 하거나 생산할 때 들어가는 회사들도 많고, 그리고 생산된 것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정유공장까지 갈 때 그런 파이프라인, 중간에 저장하는 시설, 그리고 리파이너리에서 만든 페트로케미칼 프로덕트나 휘발유 같은 것들을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주유소에서 판매를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향후 수소 시대로 가더라도 수소가 이런 스톡처를 가질 거라는 거죠. 자, 수소를 어디서 만들 건지, 그 소스를 어떻게 운반을 할 건지, 그리고 이거를 모든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수소 시대의 밑거름으로 이런 수소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먼저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많이 설비를 세웠는데 얘를 이용하는 게 없으면 경제적으로 유지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인프라가 먼저냐, 아니면 얘를 공급하는 게 먼저냐? 그게 결국 닭과 달걀의 싸움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인프라가 스트럭처가 만들어지는 시기까지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밀다 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면 결국 국가 경제에 막대한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화롭게 어떤 형태로 되는지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쫓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석유는 얼마나 갖고 있느냐? 90년대, 80년대만 해도 전 세계가 30년 쓰면 석유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속아서 그 석유공학을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량이 늘어나요. 그 이유는 이게 돈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더 많은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화석 연료는 땅속에 어디엔가에 있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당연히 리스크가 크겠죠.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거는 보이지만 땅속에 있는 거는 우리가 투시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을 찾아서 얘를 캐내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확률적으로 낮은가. 이게 결국 석유 산업의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이해 못하면 이 에너지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매장량을 많이 확보한 나라가 캐나다와 베네수엘라예요.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면 헤비오일이라는 아니면 비전통 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 양이 4천억 배럴 정도 됩니다.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매장량이 지금 1조 7천억 배럴이에요. 이 얘기는 전 세계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9,800만 배럴인데 한국은 280만 배럴을 써요. 하루에. 280만 배럴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들을 사용하고 있으면 한국이 1년에 쓰는 양은 거의 10억 배럴에 가까운 거예요. 10억 배럴이면 얼마냐? 캐나다나 다른 데 있는 빅필드라고 얘기하는 자이언트 필드가 2개씩 쓰는 거예요. 1년에. 엄청나게 큰 양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들을 기술 발전과 그리고 새로운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에너지원들을 사용하게 되고 찾았기 때문에 매장량이 급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매장량이 부족한 시기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에너지원들이 자꾸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쓰던 양들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증가하는 트렌드로 석유 산업이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그거와 반대로 급격하게 감소될 가능성도 확률은 엄청 낮다는 겁니다. 자, 오일 프라이스 계속 바뀝니다. 이 중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1999년도 저유가의 마지막 때였어요. 이때는 그 유명한 더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도 오일이 너무 넘쳐서 오일에 빠져 죽는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오일의 시대는 끝났다. 그게 2003년도의 얘기예요. 그러다가 2005년부터 15불 하던 유가가 30불, 40불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오일에 홀릭이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동시에 투자를 하니까 10년 동안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저유가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해서 생산에 이르는 기간이 10년 이상 깁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준비가 안 되니까 당연히 10년 뒤에는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근데 수요가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고유가가 돼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석유를 생산하기 위해 투자를 하면 또 10년 뒤에 다시 공급이 오버 서플라이가 생길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유가가 떨어지니까 결국 유가는 10년, 15년의 장기적인 주기를 가지고 변한다는 거죠. 자, 유가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2014년부터입니다. 지금 6년째예요. 그럼 한 5년 정도 더 지나면 10년 동안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어쩌면 유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는 거에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왜냐하면 이런 예측에 따라서 석유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데 오일 프라이스가 긴 텀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준비를 미리 하라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쓰여 있지만 해석은 미리 준비하라.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석유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있는 나라에만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지금 여기 사람 다리처럼 생겨있는 이 모양이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광부예요. 이 원시 매장량은 1700억 배럴입니다. 이 크기가 가로가 30km, 길이가 300km예요. 그 얘기는 저희 인하대학교에서 서울까지 30km, 서울에서 대구까지 한 300km쯤 될 것 같아요. 그 밑이 다 하나의 석유라는 거예요. 이 유전에서 생산되는 게 하루에 500만 배럴을 생산해요. 한국이 쓰는 양의 2배를 하나에서.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생산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랑 대항을 하면 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자, 이거와 같이 결국 뭐냐면 이 몇 개의 나라들이 전체의 매장량의 70% 이상을 갖고 있고 특히 중동에 있는 오펙 국가들이 12개의 오펙 국가들이 70% 이상의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는 어디 갔느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쉽고 찾기 쉽고 그 다음에 품질이 좋은 거를 먼저 생산을 하겠죠. 그러다가 그게 다 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경제적이 아닌 부분들을 터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생산하기 쉬운 컨벤셔널 오일들은 다 생산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매장량을 늘리려면 새로운 광구를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광구는 이제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 극지방 아니면 딥시. 심해라는 거는 뭐냐면 땅을 만나기 전에 바닷물의 두께만 1.5km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거를 탐사를 해서 생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결국 비용이 비싸다는 거예요. 비용이 비싼데 여기에서 미국의 이제 셰일 오일이나 캐나다의 오일 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언컨벤셔널 리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표시된 것은 이제 UCR이에요. 그래서 딥시나 아크틱 지방, 극지방, 아무도 손 안 댔던 곳, 어려운 곳, 그리고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적은 비전통 자원. 근데 그거는 양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탐사할 때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찾는 데는 다 나와요. 다만 양이 적게 나오고 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야 돼요. 사전에. 그냥 생산되는 게 아니라 돌을 깬다든지 아니면 오일 자체가 너무나 끈적끈적해서 얘를 끈적한 정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스팀과 같은 보일러에서 스팀을 만들어서 땅속에 넣어서 이 점성도를 낮추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엑스트라 코스트가 발생을 하고 또 하나는 이물질이 땅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유가에서는 이 비전통 자원이 경제성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로 그 저유가가 되면서 미국의 그 셰일 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최근에는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뱅크럽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죠. 자기 돈을 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 펀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빌려서 수익에 나오는 일부를 되돌려주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저유가에서는 그런 작은 회사들이 큰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언컨벤셔널 리소스의 장점은 뭐냐면 잘 안 나오니까 시추공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단점은 누군가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잘 보시면 시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좋으냐? 시추회사한테는 좋겠죠. 수압 파쇄라는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땅속에 파쇄를 돼요. 암석을 깨요. 그럼 물도 필요하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좋겠죠. 그러면 파이프도 많이 필요하고 펌프도 많이 필요하니까 결국 포스코와 같은 제철을 만드는 회사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산업이 흥하면 그 밑에 깔려있는 연결된 산업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어쩌면 이제 주식 투자나 아니면 다른 산업을 할 때도 이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북미가 비전통 자원을 하느냐? 중동에서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그동안에 열심히 좋은 퀄리티의 오일을 다 캐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소비는 안 줄어드니까 결국 품질이 떨어지는 비전통 자원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장점이 뭐냐? 기존에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인프라 그리고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거나 생산 단가를 낮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석유 산업을 하는 업스트림 쪽이 스케일도 크고 그리고 생산 기간이 20-30년 되기 때문에 성공을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있는 불확실성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변 산업에 영향을 많이 주고 참여하는 섹터들이 산업의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인티그레이티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딩까지 가능하죠.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리파이너리 그리고 가스와 석탄을 쓰는 아니면 석유를 쓰는 전기를 만드는 전력회사들도 사실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에너지 소스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산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석유 업스트림 산업이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하면 저유가가 되면은 한국이 조선업이 한때는 주저앉았었죠. 왜냐하면 유조선을 갖다가 오더를 하는 양이 많이 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석유 하나 같지만 얘를 뿌리채 뽑으면 그 안에는 고구마 줄기처럼 엄청나게 많은 산업들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셰일을 부흥을 시키면 뭐가 해결이 되느냐? 좌합이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그 산업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의 주변 산업들이 같이 연결이 돼 있고 그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욕을 먹어가면서도 자국 내에 그 석유 비즈니스를 갖다가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셰일 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땅에 넓게 면적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평 시추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에 보면은 수직으로 하는 시추는 값도 싸고 비용도 얼마 안 듭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저류층 두께가 한계가 있고 옆으로 넓게
퍼져 있다는 장점 때문에 컨택할 수 있는 접촉 에어리어가 적어요. 근데 우리가 바닥에 누우면 접촉 면적이 늘어나죠. 그것처럼 시추를 수평으로 쭉 하면 길이가 닿는 데까지 접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을 5배에서 10배 이상 늘릴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은 시추하는 가격은 2~3배 높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석유가스의 덴서티가 낮은 부분을 해결하는 기술들이 이제 2000년대부터 나온 거고, 암석을 깨는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수평 시추 기술과 연합이 되면서 셰일가스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석유 공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버퍼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많이 변했느냐? 미국의 언컨벤셔널 가스는 2010년도만 해도 전 가스 전체 생산량의 23% 정도만 차지했었어요. 2년 뒤에 미국 생산량의 40%, 2018년도에는 70%를 셰일 가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셰일 오일에서 생산하는 미국의 오일의 소비량은 생산량은 60%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옛날 기술로 좋은 퀄리티의 석유를 생산한 건 4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은 에너지의 그 공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소비량의 25% 가까이를 미국이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양을 거의 2천만 배럴을 하루에 사용하고 있다니까 한국에 비해서 6배, 7배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가 커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컨벤셔널 가스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비전통 자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중국, 멕시코가 자국 내에 컨벤셔널 가스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비전통 가스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없어서 생산을 하고 어느 나라는 다 소비를 했기 때문에 생산을 하고, 그런 트랙에 의해서 이 네 나라가 향후 전 세계의 비전통 자원을 주름 잡을 것 같고, 그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메이저리티 60% 이상은 여전히 전통 가스 자원에서 관심을 갖고 공급을 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왜 가스에 관심을 갖느냐면 지금 현재 수소를 만드는 것들의 대부분은 가스나 석유에서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95% 이상의 수소는 현재 그렇다는 거죠.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 수소내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전기를 만드는 원료로 쓰이기 위해서 또 전기를 쓰니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전기 가격이 높으면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전해를 하면 여기에서 수소가 나오고, 그 수소를 가지고 수소차나 아니면 수소 발전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형태들이 점점 빠른 속도로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만 그래도 집토끼는 여전히 가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LNG 아니면 PNG,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천연가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메탄가스입니다. 근데 LNG는 뭐냐면 메탄가스를 얼리는 거예요.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탄가스는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에서 배운 것처럼 압력을 낮추면, 압력을 세게 하면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데 개 중에는 안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얼굴이 안 변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이 메탄가스는 압력을 가하는 거로만은 액체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영하 162도로 얼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하 162도로 얼리면 액체가 되죠. 액체가 되면 장점이 뭐냐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 운송이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대륙으로 연결된 반도이지만 북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통해서 LNG를, 내추럴 가스를 들여올 수가 없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가 PNG예요. 그럼 당연히 LNG는 LNG를 만들 때 액화를 시켰죠. 냉장고처럼 얼려야 되니까. 그죠? 온도를 낮춰야 되죠. 그 다음에 LNG 운반선으로 운반을 해야죠. 그리고 바닷가에 오면 다시 액체를 기체로 가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갖다가 재기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이나 발전소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코스트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파이프라인은 파이프라인 운송비,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데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 수명이 30년에서 50년 쓰기 때문에 조금씩 돈을 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현재 100% 다
LNG 운반선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LNG 운반선에 의한 것은 파이프라인으로 온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웰헤드라는 가스전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싸요. 근데 이거를 해외로 수송을 하면은 PNG로 오게 되면 유럽 같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싸죠. 근데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얼려서 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가스 발전을 한다고 하면 한국의 가스 발전이랑 미국의 가스 발전은 생산 단가가 다르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 같이 가스 발전이라고 해도 생산 단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국은 통일이 되거나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서 북한을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이 뭐 중국을 거쳐서 사이베리아나 아니면 캄차카 그쪽에서 들어오면 지금의 가스 가격보다 한 20-30%는 싸게 공급이 될 가능성은 있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러시아의 천연가스 같은 게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두 나라가 경쟁을 하지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서 작년 말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에 있는 가스가 중국까지 들어오는데 이게 중국이 사용하는 양의 한 15% 가까이 되는 양이라는 거예요. 사이가 나빠져서 러시아가 문을 잠그면, 가스 밸브를 잠그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잘 되면 이 라인을 타고 한국까지 익스텐션을 하는 비즈니스를 해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북방 쪽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큰 그림은 뭐냐면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나라까지 그 나라가 넓기 때문에 그 안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전을 개발을 해서 북동 쪽에 있는 사할린 거는 북동아시아 쪽으로, 중앙에 있는 거는 중국 쪽으로, 서쪽에 있는 거는 유럽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스 비즈니스로 전체 에너지를 갖다가 거버넌스를 펼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에 반대하는 게 미국이니까 결국 미국이 가스가 남는 가스를 가지고 LNG를 만들어서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 있는 나라까지 공급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결국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은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네가 갖고 있는 에너지원, 오일의 생산은 10년 정도 생산하면은 다 소진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결국 셰일가스 붐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서양 연안에 있는 해상 광구나 아니면 극지방의 알래스카 지역에 석유가스 개발하는 거를 허락을 한다는 거죠. 에너지 인디펜던트를 한 나라조차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를 떠나서 그 나라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런 기술들, 셰일가스를 개발한 수압파쇄랑 수평시추는 처음에 기술이 개발이 된 거는 수평시추는 60년이 넘었고요. 하이드로 프랙처링이라는 기술은 40년이 됐어요. 근데 셰일가스가 개발된 거는 20년이 채 안 되죠. 자, 오랜 동안 개발된 두 개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융합을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 두 개의 기술을 발전을 시켰는데 결국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이 기술 개발은 하다가 안 하다 중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제 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수소에너지를 보시면 이 수소에너지는 지금 현재 내추럴 가스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 48%, 리파이너리 하는 데서 부생가스로 나오는 게 30%, 석탄에서 나오는 게 18%니까 결국 96%의 수소는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게 지금 현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소가 급격히 사용량이 늘면 얘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결국 화석연료에서 스팀을 갖다가 분사해서 CO2와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데 그러면 나오는 발생되는 CO2를 다시 포집을 해서 땅속에 넣으면 되는 거죠. 이걸 보통 우리가 블루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CO2를 방출하고 처리를 안 하는 거는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로부터 수분해를 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린 수소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도 어떻게 만들어지는 소스에 따라 다른데 향후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퓨처에는 리뉴어블 에너지로 80% 이상의 수소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얼마나 빨리 올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빨리 올까? 그거는 우리가 어떤 리액션을 취하느냐 아니면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10년 내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예측은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 한국과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그 근본적인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돼지랑 호랑이가 있을 때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만약에 이제 투수가 돌을 던졌어요. 돼지한테 던지면 돼지는 어떤 일을 하느냐? 나를 아프게 한 거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물어뜯어요. 근데 호랑이는 던지면 나를 아프게 한 거는 저거를 던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호랑이 같이 결국 뭐냐면 이 기작의 저변에는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시대건 다른 에너지를 쓰건 그 에너지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미래의 에너지 믹스를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94%의 에너지를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빈국입니다. 이런 에너지 빈국을 인정을 하고 에너지 구성을 어떻게 하고 확보를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온라인상 받은 건데요.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깝게 와닿는 전기 에너지인데 미래에는 전기 생산을 위한 에너지 자원이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기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신 것대로 지금은 화석연료가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핵분열, 그 다음에 일부 테스트하고 있지만 핵융합, 신재생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그러려면 그 에너지 소스별로 안전 문제, 환경 문제를 감안한 에너지 코스트가 저스티스하게 딱 정해지면 사람들이 소비도 줄일 가능성이 있고 그럼 매니징이 상대적으로 잘 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공급은 할 수 있지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선택이 있더라도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선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독이 되어 있는 에너지 문제를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다양한 옵션 중에서 최소화 충격을 최소로 줄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답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것들이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나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전기를 생산할 때는 어떤 환경이 좋지 않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전기 대신에 휘발유차를 쓰면 각 차가 돌아다니면서 CO2를 방출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얘를 큰 공장에서 전기를 만들면 거기에서 CO2를 포집하고 얘를 저장해서 처리를 잘하면 이 전기차를 쓰는 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생활 환경에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는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전기 요금을 디스카운트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는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큰 보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최근 수소연료가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수소연료 생산 방법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 수소 관련된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아직도 94%는 다 화석연료에서 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가 가장 많고 가스는 뭐냐면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O2 방출하는 양에 비해서 수소양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일은 그거보다 조금 덜하죠. 석탄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가스, 석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제하는 과정에서 스팀을 이용한 리포밍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부생가스 수준이고, 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은 공급을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부생가스가 아닌 전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대안은 어찌 보면 가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그 석탄을 생산지에서 석탄을 분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다시 이를 수소를 생산을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수소를 다시 한국이나 아니면 사용처로 공급하는 문제가 또 달려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시리즈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플랜을 짜야 큰 실수 없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들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에너지 문제에서는 정말 점쟁이보다 어렵습니다. 이거를 알면 정말 여러분들은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측을 하면 그 예측된 걸 갖고 사람들이 행동이 바뀌겠죠. 그러면 결과물이 달라지고 또 예측이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에너지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절약하는 방법, 가능한 한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그런 것들이 실생활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메이저리티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국가 정책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이 돼야 앞으로 프로그레스가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속도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력 발전을 안 짓고 아니면 원자력을 조기 폐쇄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방향은 맞지만 얘를 언제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 하는 게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세이프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사실은 고민을 해야 돼서 결국 투명하고 정책적인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면 언젠가 어디에서나 항상 삐그덕거릴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질문은 다 했고요. 네, 더 이상 그쵸, 오디언스가 없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 강의도 뭐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저녁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